저는 CNN 특파원으로 근무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갑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취재해왔지만 최근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타츠키 료의 예언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예언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저 흥미로운 기사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취재를 깊이 할수록 이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2025년 7월 5일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한 사건 사고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 만난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타츠키 료의 과거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사실이었죠. 도쿄대학교의 한 지질학 교수는 비록 만화가의 예언이지만 그의 예측이 가진 정확성은 과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저는 매일 현지 반응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죠. 특히 이번 예언이 단순히 지진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쓰나미와 일본 열도의 침몰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CNN 본사에서도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취재팀이 도쿄에 파견될 예정이고 저는 그들과 함께 심층 보도를 준비하고 있죠. 지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까지 다각도로 다룰 계획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본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이 예언의 신빙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타츠키 료가 과거에 보여준 예언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 이번 예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죠. 오늘도 저는 도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본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노년의 시민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지진을 견뎌왔다. 이번에도 잘 대비하고 이겨낼 것이라며 담담히 말씀하셨죠. 저는 2025년 2월 28일 CNN 카메라 팀과 함께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교차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죠. 도로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대의 트럭이 반쯤 삼켜진 채로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도로였습니다.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긴급 구조팀이 도착하자마자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특수 장비를 동원해 트럭에 접근을 시도했지만 집안이 너무 불안정해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현장 지휘관은 집안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필사적인 구조 작업 끝에 트럭의 적재 부분만을 간신히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었죠. 구조팀은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생존자 수색을 이어갔지만 싱크홀의 깊이가 워낙 깊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질 전문가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싱크홀은 일반적인 도로 함몰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지하수의 흐름이나 집안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한 주민은 새벽에 커다란 굉음을 듣고 놀라 일어났는데 창밖을 보니 도로가 사라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죠. 다른 주민은 최근 들어 도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났었다며 이번 사고에 전조가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순식간에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반경 1k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집을 비워둘 수 없다며 대피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한 토목공학 전문가는 이번 싱크홀의 발생 양상이 매우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형 싱크홀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누수가 주된 원인이지만 이번 사고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죠. 지금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도로 표면의 균열, 그리고 주변 건물들의 기울어짐까지 모든 정황이 이 사고가 단순한 도로 한 몰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 8시간째 현장에서 계속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에서도 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뉴스 속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놀란 듯 한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또 다른 집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외침과 함께 첫 번째 싱크홀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함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긴급히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개의 싱크홀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은 광경이었죠. 지질 전문가들은 지하 공동이 예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통제 구역을 2km로 확대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안전구역으로 이동해야 했죠. 멀리서 바라본 현장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두 개의 구멍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있던 도로와 가로등, 신호등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의 한 구조대원은 20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운전자의 구조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죠. 두 번째 싱크홀의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구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쿄방재청 소속 지질학자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도로 함몰 사고가 아닙니다. 지하의 광범위한 공동화 현상이 갑자기 표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밤이 되자 현장은 더욱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형 조명 타워가 설치되어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거대해진 싱크홀은 마치 도시를 삼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매 순간 새로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구조대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주변 건물들의 안전성이었습니다. 두 싱크홀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여러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잇따랐죠.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밤새 건물들을 점검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싱크홀의 규모는 커져갔고 주변 집안의 불안정성도 증가했죠. 새벽녘 현장 책임자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더 넓은 범위의 대피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집안 붕괴를 넘어서 더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츠키료의 예언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이번 사고와 그의 예언 사이의 연관성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야시오시 싱크홀 사고를 취재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일본 국립지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현상이 무려 190km에 걸쳐 있다는 내용이었죠. CNN 특종 보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사실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도쿄대학교 지질연구소의 나카무라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진 발생 후 이렇게 광범위한 지하 공동화 현상이 보고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죠. 현장 취재를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집안 치마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마치 거대한 뱀이 지나간 것처럼 대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지하수맥 교란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현상이 타츠키료가 예언한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여러 전문가들은 지하 공동화와 집안 치마는 대규모 지진의 전형적인 전조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7월 5일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왔죠. 도쿄방재청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에서 참석자들의 표정을 지켜보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심각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한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는 비상용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진 대비 용품 판매점에는 긴 줄이 늘어섰죠. 한 시민은 타츠키 씨의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지표면에 나타난 미세한 균열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런 패턴은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죠. 특히 균열의 방향과 깊이가 과거의 지진 전 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상청의 지진 관측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는데 수많은 모니터에는 일본 전역의 지진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관측실 책임자는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함께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인간의 노력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언과 과학적 관측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의 모습도 보았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불안한 상황을 취재하던 중 일본과 가까운 한국에서는 감동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향한 한국의 특별한 지원 소식이었죠. 도쿄 지국에서 가까운 나라 한국의 서울로 급히 취재지를 옮긴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당시 참전 용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며 그들의 헌신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전 용사들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 노병의 말씀은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죠. 저는 서울의 한 보훈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죠. 우리가 받은 도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70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왔습니다. 의료 지원, 생활 보조금,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러한 지원이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 말을 통역하면서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죠. 에티오피아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한국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간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소식은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국가 간의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국제관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사례였죠. CNN 기자로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하자마자 마르쿠스 씨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CNN 카메라 팀과 함께 도착한 저는 낡은 목조 주택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죠. 이곳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가 70년 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르쿠스 씨는 비록 불편한 몸이었지만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거실 벽면에는 6.25 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이건 인천 상륙작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부대가 철원에서 찍은 것이죠. 사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중 그가 겪은 부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1951년 2월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르쿠스 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이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도, 생활이 어려워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녀의 말씀에 촬영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컸습니다. 마르쿠스 씨의 가정은 그의 부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는 늘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 한켠에는 그가 받은 훈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매년 6월이면 그 훈장을 닦으며 당시를 회상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서재였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국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 관한 책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 씨의 큰아들은 아버지는 늘 한국의 발전상을 자랑스러워하셨다고 말했습니다.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쿠스 씨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마르쿠스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참전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죠. 물론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의무니까요. 저는 며칠 후 다시 마르쿠스 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한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였죠. 마르쿠스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기업 관계자의 말에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마르쿠스 씨의 거실에는 반짝이는 최신형 전동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의족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족입니다. 마르쿠스 씨의 신체 구조에 맞춰 3D 프린팅으로 제작했습니다. 기술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르쿠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건가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역하면서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의족을 착용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물리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마르쿠스 씨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로 서는 순간이었죠.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자녀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첫 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동 휠체어 또한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마르쿠스 씨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죠. 한국 기업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의료기기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쿠스 씨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께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에티오피아 보훈처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러한 지원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죠. 특히 다른 참전 용사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국가 간의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NN 기자로서 수많은 국제 뉴스를 다뤄왔지만 이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처음이었죠. 저는 마르쿠스 씨의 새로운 삶을 담은 영상이 에티오피아 전역에 방송된 후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아디스아바바 시내로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토록 감사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젊은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현지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우정 잊지 않은 은혜, 한국의 따뜻한 마음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특히 마르쿠스 씨가 처음 걸음을 내딛는 순간의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젊은 학생들이 참전 용사들의 사진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돌아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대학생의 말에서 세대를 넘어선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씨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이 되고 있었죠. 현지 보훈처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다른 참전 용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쿠스 씨의 사례를 시작으로 모든 참전 용사분들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처 관계자의 말씀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마르쿠스 씨의 집에서 그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손자들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정한 우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배웠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르쿠스 씨와 한국의 특별한 우정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